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지난해 11월이었어요. 76세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3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정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시간이었는데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소파도 비어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3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자주 연락을 주었지만 솔직히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거든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할 때면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을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맛은 어머니 것만 못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의 고요함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문득문득 그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고요함이 나중에는 제게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해가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어머니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갔거든요. 어머니 드실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런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이 자유로움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번역 일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집에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일해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데 왠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적당한 배경음이 되어 주었고 가끔 혼자 온 다른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봤습니다. 요리였어요. 그동안은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만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었거든요. 매운 음식도 해먹고 어머니가 싫어하시던 브로콜리 요리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혼자 먹기 좋은 레시피들을 찾아보며 하나씩 도전해봤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컸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파스타를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는 혼자서 박수를 쳤습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문화생활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바로 영화관에 갈 수 있었어요.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나니까 제 나름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에는 장보기, 화요일에는 빨래와 청소, 수요일에는 카페에서 일하기, 목요일에는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금요일에는 친구와 전화통화, 토요일에는 문화생활,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월이 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제 취향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취향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건 음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트로트와 옛날 가요를 좋아하셨는데 저도 덩달아 그런 음악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다른 장르의 음악도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클래식부터 재즈, 팝송까지 이것저것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잔잔한 재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저녁에 재즈를 틀어놓고 번역 작업을 하면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57살에 처음 발견한 제 취향이었어요. 두 번째는 독서였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번역 관련 서적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수필집 정도만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들을 펼쳐볼 수 있었어요. 추리소설, 심리학 서적, 여행 에세이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동안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다 보니 제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세 번째로 시도한 건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5월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도예 공방을 발견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자기들이 너무 예뻐서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습니다. 공방 선생님이 친절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어요. 처음 흙을 만져보는 순간 정말 신기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흙의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로지 흙과 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 작품은 정말 엉성했어요. 모양도 삐뚤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와서 찬장에 놓고 보니 제가 이런 창작 활동을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공방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도예를 시작한 분들이었는데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어요. 60대 할머니도 계셨고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하고 싶다는 마음과 용기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6월 초 도예 공방에서 만난 은정 언니가 제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62살인데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여행이라고는 어머니와 함께 당일치기로 근교에 다녀온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은정 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해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자신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생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설레었어요. 어디서 머물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곳을 구경할지 모든 걸 제가 직접 정해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아보고 제주도 맛집을 검색하고 가볼 만한 장소들을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마치 새로운 놀이 같았어요. 가장 고민되는 건 짐 싸기였습니다. 혼자 가는 거라서 너무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필요한 걸 빼놓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며칠 동안 이것저것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작은 캐리어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혼자서 비행기표를 끊고 혼자서 수속을 밟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다른 혼자 여행객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중년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걱정도 집안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 혼자 해변을 걸어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어봤어요. 혼자 걷는다고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제 발걸음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길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쓴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천천히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혼자가 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자유로움까지. 마지막 날 아침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겨우 사흘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걸 느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찾았어요. 비행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혼자라는 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온전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월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해보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 갔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들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모임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그달의 도서는 김훈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집에서 미리 읽어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들어보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말씀하신 여성인물에 대한 분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번역가로 일하면서 느낀 언어의 섬세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몇 분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중에 혜진이라는 41살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혼자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유롭게 책도 읽고 여행도 갈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게 뭔가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8월부터는 도예공방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정년 퇴직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로 등록하셨는데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셨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8살 많은 65살이셨는데 정말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과 작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은 평생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퇴직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예도 시작하고 혼자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면서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9월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화도로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새로웠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미혼인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고인돌을 구경하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건 나이나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맞을 때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이제야 진짜 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10월이 되면서 저는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집안은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거실과 제 방만이라도 제 취향으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거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무거운 원목 가구들을 정리하고 더 밝고 가벼운 느낌의 가구들로 바꿔봤어요. 소파도 어머니가 편하다고 하시던 딱딱한 소파 대신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로 교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벽면이었어요. 그동안은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나 가족 사진들만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도예공방에서 만든 작품들과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어봤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찍은 바다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거실 한쪽 벽에 걸어놓으니 집안이 훨씬 밝아 보였어요. 책장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동안은 번역 관련 서적들만 꽂혀있던 작은 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에세이, 심리학 책들을 진열할 수 있는 큰 책장으로 바꿨어요.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꽂아놓는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도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침대 옆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편안한 의자 하나와 작은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조명의 스탠드를 놓았어요. 저녁에 이 공간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화장대도 새로 샀어요. 그동안은 간단한 거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화장대에서 천천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부엌도 제 취향에 맞게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실용성을 중시하셔서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예쁜 그릇들과 알록달록한 주방용품들을 좋아했거든요. 도예공방에서 만든 그릇들도 하나씩 늘어놓으니 요리하는 재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베란다였어요. 그동안은 빨래 건조대와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작은 정원처럼 꾸며보고 싶었어요. 화분들을 사다가 허브와 작은 꽃들을 심어봤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허브들은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는 거실 한쪽에 만든 작은 작업 공간이었어요. 번역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와 책상을 따로 마련해서 침실과 업무 공간을 분리한 거였죠.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에서 일하는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놀라워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공간에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집,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혼자 산다는 건 이런 자유로움도 누릴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해오던 번역 일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분야만 선택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계를 위해 어떤 의뢰든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관심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만 하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정리한 건 기업 매뉴얼 번역이었어요. 돈은 잘 됐지만 너무 기계적이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 문학 작품이나 심리학 서적, 여행 관련 책들의 번역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훨씬 클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특히 큰언니는 혼자 사는데 수입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던 때와 달리 이제는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니까 꼭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렇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외식도 자주 안 하고 옷도 많이 사지 않고 큰 가전제품을 살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도예재료, 가끔 떠나는 여행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큰 선택은 건강관리였어요. 57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혼자 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평소에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먼저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너가 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알려주면서 점차 운동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가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몸의 유연성도 기를 수 있고 마음의 평정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며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더 꼼꼼히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건강은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2번씩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식단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세 번째 선택은 사회활동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관심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지도 봉사에 신청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제게 이모라고 부르면서 다음 주에도 오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비록 제게는 자식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아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또 하나 시작한 건 환경보호 모임이었어요. 동네에서 활동하는 작은 단체였는데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가로서 가진 글쓰기 능력도 홍보물 제작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2월의 마지막 날밤입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예 공방에서 제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어요. 처음 만들었던 삐뚤삐뚤한 그릇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쁜 찻잔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1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요. 1년 전에 저는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혼자라는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어머니가 그리울 때도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조차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독서 모임 사람들과 올해 마지막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들 제가 정말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혜진이가 말하기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다는 걸 스스로는 잘 몰랐거든요. 지난주에는 김 선생님과 함께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만든 도자기 작품들을 전시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는 못했지만 제 작품을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계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박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혼자 산다는 것이 뭔가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게 정상적인 삶이고 저처럼 혼자 사는 건 어딘가 모자란 삶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삶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말이에요. 혼자 산다고 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어요. 오히려 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과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눈으로 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차를 마시고 재미있는 책을 읽고 예쁜 그릇을 만드는 이 모든 순간들이 행복해요. 내년에는 더 큰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혼자 가보고 싶거든요. 김 선생님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57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이 1년의 시간들에 감사하다고 말이에요.